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성수입니다. 저는 세포분자 생물학을 강의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세포분자 생물학에 대한 개요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면 먹고 살아남은 다음 자손을 번성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산업사회와 더불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료기술의 혜택을 입게 되었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본다 하더라도 2030년에 이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여성과 남성 모두 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대 수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대 수명 자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생물학에서 생각을 했었던 먹고 살아남아서 자손을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단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아남아서 자손을 번성함과 동시에 웰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우리는 의과대학에 있기 때문에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고, 세포분자 생물학은 이에 대해서 기초의학의 관점에서 연구를 그리고 학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항상 무병장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항상성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각 기관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고, 각 기관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이용을 해서 제대로 기능을 해야만 우리 몸은 다양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다양한 만성질환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암이라든가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대사성 질환, 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퇴행성 뇌질환과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에 노출되게 되고, 우리가 그에 대한 질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임상의로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일단은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이 환자가 어떠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지 증상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가 이 질병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이 질병을 어떻게 과거에 치료해 왔고 그 한계점이 무엇인지, 그 한계점을 극복하여 현재는 어떠한 치료법을 가지고 있고, 이 치료법의 한계는 무엇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치료법을 개발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우리와 여러분 모두가 고민해야 될 숙제입니다. 따라서 세포분자 생물학에서는 이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생물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센트럴 도그마,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세포를 크게 나누게 되면 프로캐리오틱 셀과 유캐리오틱 셀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핵 생물이라는 것은 DNA에서 단백질로의 정보의 흐름이 한 공간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DNA와 RNA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지는 이 공간 자체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유캐리오틱 셀과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는 모두 진핵생물, 즉 유캐리오틱 셀인데, 이와 같은 유캐리오틱 셀은 핵막을 가지고 있고, 이 핵막으로 인해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로 흘러가는 흐름, 그리고 mRNA에서 단백질로 흘러가는 이 흐름이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유전자의 구조,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엑손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트론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유전 정보의 흐름은 DNA에서 RNA 그리고 단백질로 이어지게 되는데, DNA는 스스로 레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DNA는 복제를 하게 되는데, DNA가 복제를 하는 순간은 대부분 세포가 분열을 하는 셀 사이클이 돌아가는 시점에서 DNA가 복제가 됩니다. 따라서 DNA를 이루고 있는 또는 RNA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 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DNA가 복제를 하게 되면
필수 불가결하게 DNA 뮤테이션, 즉 돌연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공부하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발생한 돌연변이를 어떻게 교정할 것이냐, DNA 리페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DNA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유전체 자체가 언스테이블하게 되는데, 안정적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만큼 질병에 대한 노출 빈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노믹 인스테빌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세포분자 생물학 시간에 지노믹 인스테빌리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봤던 유전자 교정 기법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 1세대 유전자 교정 기법인 징크핑거, 2세대인 탈렌, 그리고 유전자 가위로 잘 알려져 있는 3세대 유전자 교정 기법인 크리스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넘어가는 시점이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트랜스크립션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에피지네틱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에피지네틱스 또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면 유전자 서열에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유전 정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전자 서열에 어떠한 돌연변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 다양한 이상한 점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서열은 멀쩡하다 하더라도 DNA 자체가 메실레이션이 되었다든가 DNA를 감싸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의 여러 가지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유전자 발현 자체가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제어하는 분자 기전이 에피지네틱스고,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DNA의 돌연변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전 정보가 잘못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지네틱스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DNA 구조 자체에서 유전자 발현을 제어할 수 있는 부위인 프로모터, 인핸서, 사일런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RNA에서 유전 정보가 프로테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RNA에서 프로테인으로 유전 정보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라이보솜이라는 구조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라이보솜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 이 단백질 자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유지되느냐, 그리고 단백질이 얼마나 정밀하게 분해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안정성과 단백질의 분해를 제어하는 프로테어솜 그리고 오토파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적인 유전 정보의 흐름, DNA에서 RNA 그리고 단백질로의 유전 정보 흐름인데, 굉장히 독특하게 RNA에서 DNA로 거꾸로 유전 정보가 흘러갈 때가 있고 RNA 자체가 레플리케이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을 알면서 확인하게 된 것인데, 특히 RNA를 유전 정보로 가지고 있는 RNA 컨테이닝 바이러스, 이 일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면역결핍증을 유발하는 HIV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RNA를 유전 정보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와 같은 RNA를 유전 정보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RNA로부터 RNA를 합성하던가 또는 RNA로부터 DNA를 합성하여 유전 정보를 역으로 흘릴 수 있는 분자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도 그리고 학습 내용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유전 정보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분자 기전을 통해서 유전 정보가 흐르려면 반드시 우리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됩니다. 생체 내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ATP라고 하는 이 존재인데, 이 ATP는 아데노신과 3개의 인산기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개의 인산기 그룹이 떨어져 나감에 따라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 이 ATP를 이용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 또는 효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반응을 이용하여 생리적 현상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따라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용을 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은 바깥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이 영양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다양한 대사 기전을 거치게 되는데, 이 대사 기전이 바로 T-cell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이와 같은 셀 메타볼리즘을 통해서 세포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는지를 배우게 될 텐데, 특별히 캔서 그리고 줄기세포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세포와는 다른 에너지 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캔서와 줄기세포는 매우 비슷한 에너지 대사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스템셀을 이 부분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아 유래 줄기세포, 그리고 체세포 유래 줄기세포, 그리고 최근에 인공장기라고 알려지고 있는 오가노이드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은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세포 수준에서의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개체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에너지 호메오스타시스, 에너지 항상성이 잘못되었을 때 대표적인 증상은 비만과 당뇨, 그리고 지방간과 같은 질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과 당뇨,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자들의 기관, 지방조직, 장조직, 췌장, 그리고 근육, 간과 같은 조직들이 어떠한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호메오스타시스의 얘기를 했다면, 에너지 대사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신호를 전달을 통해서 다양한 시그널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에너지 호메오스타시스를 제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포 수준과 개체 수준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세포 수준으로 놓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세포의 바깥에서부터 오는 어떠한 신호 전달 물질을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가 그 신호 전달 물질을 받게 됩니다. 이 신호 전달 물질을 받게 되면 이 받은 신호 전달 정보를 세포 안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신호 전달 과정을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하고, 이때 필요한 효소들을 카이네이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카이네이즈의 역할은 ATP를 이용을 해서 타겟이 되는 효소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킴으로써 타겟이 되는 효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비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효소의 기능을 제어함으로써 세포의 분열, 성장 또는 에너지 대사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세포 수준이었고, 만일에 이거를 개체 수준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있는 세포가 있을 것이고, 이 물질을 전달받는 조직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를 분비하는 세포에서 나오는 신호 전달 물질을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호르몬은 크게 펩티드 계열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펩티드 계열 호르몬은 일반적으로 친수성이기 때문에 혈액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타겟이 되는 조직에 도착했을 때 친수성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타겟이 되는 조직에 도착하게 되면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신호 전달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호르몬의 경우는 소수성 물질이고, 오히려 지질과 굉장히 융합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 같은 경우는 타겟이 되는 조직에 도착했을 때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이중층을 호르몬이 뚫고 들어가서 핵 안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직접적으로 결합을 해서 유전자 발현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 수준이 아니라 개체 수준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익히 들었던 호르몬이란 개념을 통해서 신호 전달을 하게 되고, 이 호르몬을 이루고 있는 크게 두 가지 물질인 펩티드 계열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세포와 개체가 어떻게 유전 정보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고, 그 유전 정보의 흐름을 위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그널링 네트워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개체가 앞으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고 있고, 디펜스 메커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몸 안에 있는 시스템은 이뮨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해 면역 시스템 자체가 우리 몸을 환경적 변화에서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면역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천 면역 시스템과 적응성 면역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선천적인 면역 기능이 무엇인지, 적응성 면역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되면 이들 선천성 면역과 적응성 면역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염증 반응, 인플라메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뮤노테라피가 다양한 질병에서 치료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이뮤노테라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포분자 생물학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즉 웰빙이라는 것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구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치료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베이직 메디컬 사이언스를 기반으로, 즉 기초의학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추후 임상에 들어갔을 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